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투기 수출에 관련된 얘기라고요? 네, 먼저 필리핀 현지 일간지 필리핀스타는요 12월 1일 필리핀 정부와 우리나라 카이가요 KF-21 보라매 전투기 12대 구매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3일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에 발맞춰서 FA-50 전투기 100대와 천검 대전차 미사일 판매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도 했죠. 이집트 FA-50 도입 내용은 앞서 11월 5일에 ADF 매거진이나 밀리터리 아프리카와 같은 중동 계열 군사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이집트가 FA-50 경전투기 36대를 주문한 이후에 향후 이집트 내에서 나머지 70여 대를 면허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였죠. 이집트가 FA-50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노후화된 유럽제 알파제트 훈련기와 중국제 K-8E 훈련기를 대체할 필요성이 있고, 아울러 노후화가 심각한 F-16 전투기의 대체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샤레 군사연구소에서는요, 한국형 전투기 수출 현황과 함께 한국형 전투기의 수출의 가장 큰 장애물이자 희망인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집트 얘기부터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중동 언론들은 이집트가 FA-50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이유에 대해 이집트의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6과 높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함께 이집트의 정치학적 문제로 최신 전투기 도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FA-50 조종석이 F-16과 거의 유사한 이유는 F-16을 개발한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록히드 마틴에 인수된 이후에 F-16 개발팀이 T-50 개발 사업에 연관됐기 때문이죠. 우리 공군 역시 당시 F-16이 주력이었던 만큼 F-16과 닮은 조종석을 원했기에 T-50은 F-16의 조종 시스템과 매우 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집트는 1982년부터 F-16 도입을 시작했고요. 2023년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총 240여 대의 F-16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2년에 도입한 F-16AB 블록 15와 1986년에 도입한 F-16CD 블록 32는 조만간 퇴역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요, 이 이집트가요, 신형 전투기 도입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먼저 군사 쿠데타 등의 여러 정치적 혼란을 겪은 데다가 최신 전투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는요, 미국제 F-16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2015년에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24대를 처음 도입했고요. 이후 2021년에는 30대를 추가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집트가 라팔을 도입한 이유는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위해 AIM-120 암람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A7 스페로우는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2013년에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민주정부를 뒤집은 이집트의 압둘 파타칼리 LCC 대통령,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 이 LCC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미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프랑스의 라팔을 선택했고, 미 정부 역시 현실을 인정하고 2013년에 중단된 국방비 지원을 2015년부터 재개했죠. 미군 1979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의 평화조약인 캠프 데이비스 협정을 주도하면서 협정에 참여한 이집트에 대한 보상으로 이집트에 매년 13억 달러의 국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집트가 필요한 미국제 무기나 군사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덕분에 이집트는 그동안 미국제 F-16 전투기와 M1A1 전차를 대량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미국에 대한 항의로 라팔을 도입했지만 2021년에 이집트가 라팔 30대와 기타 서비스를 도입한 데 사용한 비용은 무려 37억 5천만 유로, 약 5조 원 규모입니다. 대당 가격이 무려 1,700억 원이죠. 더욱이 프랑스가 미국과 독일의 압력에 눌려서 이스라엘의 AIM-120 암람과 경쟁할 수 있는 미티어 중거리 미사일 판매를 거부하는 바람에 상당한 불만을 이집트가 품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라팔을 산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이집트는 저렴하고 우수한 전투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제 J-10C 전투기와 함께 인도 공군 라팔을 격추시킨 것으로 유명한 장거리 PL-15E 공대공 미사일을 도입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국도 화답을 합니다. 이집트의 J-10C 전투기를 대당 약 4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560억에서 700억 원 수준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2024년 이집트 국제 에어쇼에서 중국의 J-10C 전투기가 전시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집트의 J-10C 도입 사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을 상대로 사용하고 있는 제재법, 이게 CAATSA라는 건데, 이 제재법을 사용해서 이집트를 제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입장에서 유럽제 전투기는 너무 비싸고 중국제를 도입했다가는 중국과 대립 중인 미국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고요. 잘못하면 미국으로부터 매년 받고 있는 군사 원조가 끊길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이집트는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집트의 새로운 선택이 우리 FA-50 도입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FA-50은 일단 F-16과 유사성이 높고요. 다양한 미국제 무장을 운용할 수 있는 데다 도입비와 운영비 모두가 저렴하고 무엇보다 미국을 자극하지 않죠. 이와 동시에 이집트에서의 면허 생산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표면적 이유는 이집트 항공산업 발전을 위함이지만 이보다는 이집트 청년층의 고용을 늘려서 다시금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이집트에 FA-50을 수출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까요? 이집트에 대한 FA-50 판매 외에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UAE 방문 시기에 KF-21 보라매 전투기 수출에 대한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못한다고 했지만 FA-50이나 KF-21 보라매 전투기의 해외 판매 시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우선 FA-50 경전투기는요, 공대공 미사일로 무려 1970에서 80년대 개발된 AIM-9PLM, 이 세 가지예요. AIM-9P, AIM-9L, AIM-9M, 이 세 가지 종류의 사이드와인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FA-50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생산 중인 어떠한 종류의 신형 공대공 미사일도 사용할 수 없고요. 그래서 폴란드에서는 공대공 미사일이 없이 운용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그래서 폴란드의 공대공 무장 문제에 대응해서 우리 공군이 폴란드 공군한테 AIM-9P 사이드와인더를 급하게 대여해줬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과거 F5 전투기에서 사용했던 AIM-9P를 사용하고 있죠. 다행히 폴란드 덕분에 FA-50PL에 대한 AIM-9X와 AIM-120 통합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폴란드만 적용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다른 국가에 수출하려면 다시금 개별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KF-21 보라매는요, 애초에 알려진 것과 달리 미국이 공대공 미사일 통합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MBDA사의 미티어 중장거리 미사일과 독일 딜사의 AIM-200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죠. 특히 AIM-2000요, 아이리스-T로 호칭되며 아이리스-T의 지대공 버전인 SLM 모델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돼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60개 이상의 표적과 교전에 100%에 가까운 명중률을 보였다는 그런 평가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한 모델이죠. 또한 미티어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요, 사거리 200km 이상의 세계 유일의 덕티드 램제트 방식의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대부분의 서방 전문가들이 현존하는 가장 우수한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하고 있죠. 문제는 유럽제 미사일의 가격입니다. 정식 도입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티어의 가격은 대략 40억 원 이상, AIM-2000요 5억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의 1.5배에서 2배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미티어 개발에는요, 독일이 참여했고요, AIM-2000은 아예 독일제예요. 그런데 독일은요, 분쟁 지역에 대한 무기 수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 독일은 2019년부터 2024년 1월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아이리스-T 수출을 차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군과 방위사업청은 유럽제 공대공 미사일의 높은 가격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국형 전투기의 해외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KF-21 개발 사업과 동시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했지만 우리 공군은요,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을 선호했고 이런 생각도 했대요. 설마 미국이 통합을 거부할까? 이런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았었죠.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러다가 KF-21 보라매가 완성될 즈음에야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늦었죠. 그 덕분에 한국형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 하락은 물론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2 사업이 본격 시작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총 4,359억 원을 투입해서 에임 2000급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 및 양산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2026년부터 2038년까지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LRAAM이 개발될 계획이고요. 개발 목표는 미테와 동급 성능의 덕티드 램제트 방식의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자 하는 겁니다. 개발에는 큰 문제가 없나요? 일단 여기까지는 큰 논란이 없는데요. 문제는 우리 공군이 작성한 성능 요구서 수준이 에임 2000 수준에 멈춰져 있는 바람에 미 공군이 현재 양산하고 있는 에임9X 블록 2에도 도입된 무장 데이터 링크, 이거 보통 WDL이라고 합니다. 이게 웨폰 데이터 링크라고 하는데 이런 무장 데이터 링크와 같은 미래 기술 요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항상 우리 군이 뭐 만들어주세요라고 여기까지만 가면 이게 안 돼요. 왜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아직 우리 군이 현대전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편이에요. 아무튼 ADD와 LIG 넥스원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용 무장 데이터 링크를 기초 연구 과제로 진행 중에 있고요. 동시기에 개발되는 한국형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에서 무장 데이터 링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다행히 아덱스 2025에 참가한 LIG 넥스원 관계자를 통해 자세한 사정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우리 공군의 급박한 사정으로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 사업은 탐색 개발 과정 없이 곧바로 체계 개발에 들어가서요. 7년 안에 개발을 완료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7년이지 실제 개발은 3년 이내로 끝나야 하고요. 시험 평가 기간만 4년이에요. 왜냐? 여러분, 이 시험평가가 4년에 달한 이유가요. 국내에서는 아직 전투기용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한 사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공대공 미사일이라는 특성도 많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대공 미사일이나 함대공 미사일은요. 비행하기 이전까지는 이게 지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거의 일정한 온도와 충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비교해서 공대공 미사일은요, 전투기에 탑재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 때마다 엄청난 충격과 가속도, 그리고 60도 이상의 온도 차이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시험이 까다롭고요. 실제 전투기에 탑재한 상태에서 수십 번의 이착륙 테스트를 수행해야 하므로 테스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KF-21에 장착할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한 것과 반비례해서 개발 시간이 3년, 정확히는 2년 6개월 정도에 불과하므로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높은 성능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장 데이터 링크가 없는 공대공 미사일이 우선 개발되고 있지만 관계자는 향후에 성능 개량에 대응해서 미사일 내부에 무장 데이터 링크 장치를 삽입할 수 있는 공간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무장 데이터 링크가 없다는 이유로 낙후된 공대공 미사일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관계자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목표로 개발된다고 설명했기 때문이에요. 이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요, 우리 공군의 요구에 따라서 에임9X의 규격, 대표적으로는 이 동체 직경이 한 5인치, 약 127mm 정도 됩니다. 하지만 에임9X보다 우수한 공력학적 구조와 TVC, 이게 추적 편향 노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즐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모터 끝에 달려있는 노즐이. 즉, 이 TVC를 활용해서 보안상 자세한 수치를 공개할 수 없지만 미국의 에임9X보다 높은 고기동성을 갖출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KF-21 보라매가 사용하는 에임 2000 미사일의 적외선 탐색기는 1990년대 기술로 개발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해상도가 128/4급의 적외선 스캐너가 기계적으로 움직이면서 표적 영상을 탐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계식 스캔 방식은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초전면 배열 방식, 이걸 보통 FPA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초전면 배열 방식과 비교해 영상 포착 속도가 느리고요, 영상 획득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해서 적어도 표적 탐지면에서 불리하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들 그 탑건 매버릭에 보면 톰 크루즈가 이게 도망갈 때, 야, 이거 계곡 사이로 가라,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이 계곡하고 이렇게 막 겹쳐가지고 이 미사일 시커가 잘 포착을 못할 거다,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막 미사일 시커가 제대로 포착 못하는 장면이 나거든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미국의 에임9X 사이드와인더는 기계식 스캔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128 곱하기 128 해상도의 초전면 배열 방식 적외선 탐색기를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표적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형 모델은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은 곤란하지만 회전축을 중심으로 최대 100도 범위까지 움직일 수 있는 해상도 640 곱하기 480급 이상의 초전면 배열 방식 적외선 시커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상도가 높으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현존하는 모든 종류의 기만기 체계에 대응할 수 있음은 물론 아주 낮은 적외선만 방출하는 스텔스기나 드론과 같은 소형 표적 탐지 능력이 AIM-9X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본인의 결론은요?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문제는 뭐냐? 너무 늦었다는 거죠. 특히나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언제 2038년에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 관계자는요, 한국형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사용할 과도기적인 미사일 개발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미카 공대공 미사일을 일부 개량해서 해군용 미카 VL 함대공 미사일로 사용하고 있고, 미 해군도 SM-6 함대공 미사일을 AIM-174B 건슬링어 공대공 미사일로 사용 중인 사례를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국내에서도 해외 사례를 반영해서 해공 함대공 미사일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신속히 개량하면 물론 LSAM용 지대공 미사일을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전환해서 사거리 400km급 이상의 공대공 미사일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미사일은 체적이 비교적 커서요, KF-21 블록3의 스텔스 내부 무장창에는 탑재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죠.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하루속히 제대로 된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뿐입니다.